저는 지금껏 제가 평강공주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일자 무식에 찢어지게 가난하다 못해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던 아무 볼품없는 남자 온달. 그를 걷어다 궁에서 몰래 들고 온 금은보화로 집안 기둥을 세우더니 온달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쳐 장차 고구려 최고의 장수로 거듭나게 한 평강공주의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요, 온달이 뒤통수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바보공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바보공주라고 하기엔 저는 조금 억울하긴 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외고를 다니다 서울에 있는 외대 중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상경하게 되었어요. 다 큰딸 혼자 눈 뜨면 코 베어 간다는 서울에 보내게 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부모님과 달리 첫 독립, 그것도 서울에서의 독립이라니 철딱서니 없이 두려움보단 설렘만 가득했죠. 특히 엄마는 제 새 살림살이인 이불을 사러 가서는 이리저리 이불을 매만지더니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자조심, 사람 조심, 그 중에서도 제일은 남자 조심이다. 너는 이제 막 연금 포도 알맹이다 생각해. 잘 익은 포도 알맹이는 스치기만 해도 툭 하고 떨어지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너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늘 명심해. 그땐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지방 촌뜨기라고 서울 여대생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고 어디 나가도 내가 제일 소중하고 최고다,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겠거니 했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우려를 뒤로한 채 금세 저의 위풍당당한 기세로 과를 재합했고 과 수석으로 입학했던 터라 자연스레 과대에 선출되며 요즘 말로 중국어과 인싸로 거듭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울 깍쟁이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시골 인심 덕분인지 제법 인기가 좋았고 시험만 봤다 하면 4.5점에 4.5점 만점을 받아 교수님들께서도 1학년 때부터 대학원에 들어오라며 입학 제의를 받을 만큼 학업도 우수하게 소화해냈고 이상적인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급히 조교님의 호출을 받아 도착한 과 사무실에는 눈을 덮을 정도로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에 색을 잃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만 무장한 채 음산한 기운을 품은 한 남자가 앉아있더군요. 그때 온달을 만난 거였어요. 왔어. 네가 저 친구 학교 생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러다가 재입학해서 학교 잔디도 못 밟아보고 강제 퇴학이야. 아니, 어렵게 삼수나에서 들어왔으면 출석을 해야지. 지가 무슨 기부천사도 아니고 등록금만 내고 왜 학교를 안 와? 네가 과 대표니까 책임지고 우리 과에 앉혀놔. 이건 내 지령이 아니라 지도 교수님 명령이야. 학교에 교수님 눈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 알지? 간단한 호구조사를 통해 알아낸 그는 학번이 같은 대학 동기이긴 하지만 삼수 끝에 예비번호로 겨우 학교에 입학한, 사실상 저희 과에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오게 된 순번으로 말하자면 꼴등인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참 신기하게도 처음엔 저도 질색하던 남자였는데 잔소리 좀 하고 이것저것 조언해주고 나니깐 점점 사람 모습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보람도 느끼고 그 남자는 점점 더 저만 따라다니다 연인으로 이어졌고 함께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더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저에게 있어 취업은 기운이 쪽 빠지도록 녹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간 잘 준비한 학점과 교수님들의 추천서 덕분에 한방에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여행사에 떡하니 붙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서류에서 대여섯 번 떨어지고 면접조차 보지 못하더니 결국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하게 됐죠. 드디어 취직했어. 남자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정말? 드디어! 너무 잘됐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죠. 9년간 같이 고생했던 날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응, 이제 우리 결혼도 할 수 있겠지?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이라니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건가 싶었죠.
취업 후에도 우리는 시우가 바늘처럼 붙어 다녔어요. 둘 다 직장도 생기고 신용카드도 발급받고 은행 대출도 가능한 상황이 되니 결혼이라는 큰 결심 앞에 서게 된 거죠. 물론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결혼한다고? 너 정말 괜찮겠어? 결혼은 현실이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우리는 이미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지냈는데 이제 와서 헤어질 수 있겠어? 저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깊이 정이 들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겪어온 일들이 많은데 쉽게 떼어낼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제가 대리로 승진을 하던 해에 이제 막 사회생활 1년을 꽉 채운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면서 우리는 10년 연애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10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가 드디어 부부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식 후 저희 팀장님의 배려와 우수사원 특혜 덕분에 반값도 안 들여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우리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찰칵하고 열리더니 시어머님이 계란과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입고 방금까지도 음식을 만들다 나오셨는지 한 손에는 뒤집개를 진 채 맨발로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아이고, 이 먼 곳에서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왔니? 무거운데 뭘 들고 와? 시어머님은 제 손에 있는 짐을 옮기시며 웃으셨어요. 아들은 뒷전인 채 저만 챙기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손님도 아닌데 빈손으로 오라니까. 다음엔 빈손으로 와.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을 따라 들어갔죠. 시어머님은 거실 한가득 음식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12첩 반상이 아니라 거의 24첩 반상이었어요. 우리 집 골칫덩이 사람 만들어준 것도 고마운데 이제 결혼까지 해서 거두어주다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 시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앞으로 반찬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애 낳으면 애도 봐줄게. 너는 지금처럼만 살면 돼. 정말 시댁에서는 저를 어여삐 여겨주셨어요. 대체 고부 갈등이 뭐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은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보름마다 한 번씩 제철 재료로 반찬을 해다 주시곤 했고 제가 불편할까봐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셨죠. 우리 작은 며느리 나중에 애 낳으면 그것도 내가 다 돌봐줄게. 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게 고맙기만 했죠. 자연스레 저도 시댁에 더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나오는 괜찮은 여행 상품이 있을 때마다 지방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곤 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좋은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다녀오세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2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죠. 그런데 그동안 친정 부모님께는 겨우 국내 관광지 한두 군데 보내드린 게 전부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땐 시댁과의 갈등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 결혼 생활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자랑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 자랑이 실망으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3년 전 세계적으로 하늘길이 끊겨버리면서 제가 몸담고 있던 여행사부터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회사 휴직 상태로 전환됐대.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힘없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던 모든 일이 멈춰버린 기분이었죠. 반면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마스크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외로 판매하며 승승장구했거든요. 이번에 우리 회사 마스크 원재료 대박 났어. 수출도 하고 이제 회사 확 커질 것 같아. 저는 속이 상하면서도 남편이 잘 되는 걸 보니 기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패배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학 시절 전공인 중국어를 살려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안의 경제 상황은 저도 모르게 남편이 주도하게 되었고 어느새 남편이 저보다 10배 가까운 돈을 벌어오고 있었죠. 남들이 들으면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저에겐 패배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죠.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당황한 듯 하더니 갑자기 본인의 어깨를 활짝 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세 식구 다 먹여 살린다. 넌 그냥 나만 믿어. 이 오빠가 있잖아. 남편의 말에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듬직하게 보였죠. 그 후로 남편은 체크카드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카드 한 달에 200만 원씩 채워줄 테니까 생활비로 써. 네가 번 돈은 네 마음대로 써도 돼. 너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그러면서 남편은 신용카드도 나중에 만들어주겠다고 허세를 부렸어요. 지금은 체크카드지만 나중에 한도 빵빵한 신용카드 줄게.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끈끈한 신뢰를 쌓아갔고 자연스럽게 둘째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남편이 미소 지으며 제 배를 만지던 그 순간 정말 세상이 행복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30 중반을 훌쩍 넘긴 노산이라 그럴까요? 첫째 땐 무난하게 지나갔던 입덧이 둘째는 입덧 때문에 임신 소식을 알 정도로 임신 초기부터 음식 사진만 봐도 입덧을 한 정도로 심한 터라 어쩔 수 없이 그나마 하던 번역 일도 그만둔 채 거의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었죠. 남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초조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의 충격적인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반찬 냄새만으로도 울렁거렸는데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퉁명스럽게 대하셨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던져 넣으며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했죠. 애를 지만 가져봤나? 유난 떨기는. 매번 반찬에다 바치는 것도 이제 질린다. 네가 집에 있는데 내가 왜 매번 반찬을 해야 하니? 그때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지만 이제 막 퇴근하고 올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나서서 시어머니와 중재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누워서 입덧으로 고생하던 저를 위로해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예상과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얼굴에 찡그린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내가 오면 좀 앉아서 반겨줄 수 없어? 맨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어? 네 속이 안 좋은 게 다 운동 부족 때문이야. 저는 갑작스러운 그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혹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싶어 일단 참고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말이야, 오늘 엄마가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희 집에서 살림도 못한다고 나한테 한 소리 했어. 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제 속은 끓어올랐어요. 입덧으로 하루 종일 힘들게 누워 있었는데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렇게까지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저를 대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던지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지적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셨던 그 모습 말이죠. 너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해서 반찬도 못 챙겨 먹는다고? 그게 전부야? 저는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도 지칠 대로 지쳤던 터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다고 생각해? 나 임신 중이야.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내가 반찬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고.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입덧 좀 한다고 매일 누워서 있을 수는 없잖아. 내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데 최소한 반갑게 맞이해줄 수는 있어야지. 그리고 집안일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생하고 있는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입덧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하듯 대했는데 남편은 그저 엄마 편만 들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내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나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어.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걸 이해해주기는커녕 어머니가 반찬해온 거 챙겨 먹으라고? 그게 말이 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그래도 네가 집안일을 해야지. 임신했다고 다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 엄마도 나 힘들게 키웠다는데 넌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젠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당신 정말 실망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임신하면서도 당신한테 기대고 싶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구나.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당신은 엄마 편만 들고 나를 이해하려고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없이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가버렸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과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반찬을 해오셨고 남편은 그저 엄마의 편에 서서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의 임신 생활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언제쯤 나를 이해해줄까? 그날도 저는 혼자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외롭게 느껴졌죠. 심지어 남편은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다 배만 볼록 나오고 다른 곳은 다 날씬하던데 하루 종일 얼마나 퍼져 있으면 인부복이 꽉 맞냐며 남들은 일하느라 살찔 시간이 없다는데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깎는 너는 내 목까지 살이 붙어 얼굴에 이목구비가 흐릿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 화라산같이 폭발하고 말았고 그게 지금 네 자식 품고 있는 와이프한테 할 말이냐. 돈 좀 번다고 번지르르하게 유세가 떨고 싶나 본데 그 돈 나 한창 때 벌어온 돈보다 부족하다고 이성을 잃은 채 그의 자존심을 건들고야 말았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역시 엄마 말이 맞았다며 평소에 자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벌어온 돈은 돈 같지도 않게 생각했다고 여태 자기가 저를 너무나 오냐오냐 받아줬더니 집골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신세 한탄을 하더군요. 아니 대체 시어머님은 무슨 말을 하셨길래 어디서 이렇게 무섭도록 세뇌를 당하고 와서는 임신한 와이프를 두 모자가 이렇게 괴롭히는지 정말이지 이해를 할 수조차 없었어요. 둘째 출산 후 더 지독해진 시모와 남편, 주눅 들어버린 내 자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둘째 아이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아이가 거꾸로 누워있어 여러 차례 돌려보려 유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하자마자 다리에 붓기도 다 빠지기도 전이었지만 저는 당장의 일자리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어머님을 찾아가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이제 슬슬 복직을 하려고 한다며 결혼 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아이들을 돌봐달라며 도움을 요청드렸죠. 시어머님은 저의 복직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한 손에 반찬을 들고 오시더니 저를 힐끔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고작 몇 푼 벌자고 애를 남의 손에 맡겨?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엄마 자격이 있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복직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돌변하시다니요. 게다가 갓난쟁이를 남의 손에 맡긴다니 그 남이 시어머님 아니신가요? 애들 친할머니인데 왜 친이 붙겠어요? 어머님, 제가 친정 엄마에게도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도 제 아이를 봐주시면 고맙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를 거론하며 더 비난하시더군요. 너희 엄마는 뭐 하냐? 딸이 이렇게 사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더니 이제 와서 손주도 안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는 시어머님의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저희 친정엄마는 서울까지 올라오기가 힘드셔서 자주 뵙지 못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를 비난하는 시어머님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직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고 대학 동기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어요. 다행히도 동기들은 흔쾌히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 덕분에 스타트업 회사에 출근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거실에 휙 던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대체 왜 동기들 몇 명한테 직장 구해달라고 연락한 거야? 오죽했으면 내 기회까지 들어오겠어? 우리 동기들이 네 마누라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 못 시켜서 안 달랐냐고 했다고?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 무능한 남편이라고 할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 복직을 반대할 줄 몰랐고 이런 식으로 반응할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어요. 동기들이 남편에게까지 연락한 것도 충격이었죠. 당신 왜 이렇게 나와? 내가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기들이 나보고 무능한 남편이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당신 복직 취소시켰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제 복직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했다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라며 계속 합리화했어요. 그 후 시어머님은 또 나를 찾아와서는 남편이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며 호강에 겨운 줄 알고 내조나 잘해라 하시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복직의 열의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며칠 동안 저는 시무룩하게 지냈어요. 복직을 포기한 게 너무나 아쉬웠고 마음속에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게 느껴졌죠. 그런 저를 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당신 부모님도 모시고 여행 한번 가자. 큰 마음 먹고 준비해봤어. 저는 시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친정 부모님에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어요. 좋아. 당신이 준비해준다면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여행이겠네. 남편도 나름대로 의욕을 보이며 숙소와 식사 장소를 예약해두었다고 했죠. 이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했어요.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수로 향했어요. 저는 여행사에서 일했던 인맥을 동원해 여수까지 비행기로 모셔왔고 현지의 명소들을 미리 짜여진 일정대로 안내했어요. 여수 코엑스부터 해상 테이블 그리고 유명한 여수 밤바다 풍경까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꽉 찬 일정으로 시부모님을 모셨죠. 여수의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시어머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이렇게 애쓰는 것도 좋은데 말이야. 네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처럼 남편 내조나 잘해라. 그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한 삶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내조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시어머님